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에 어떤 뉴스가 실렸는지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각 신문의 일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원점서 재검토. 해외 자원개발 원점서 재검토해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입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MB 때 구체적으로 시작됐던 해외 자원 개발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완구 총리가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 다음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자, 북한이 남한 주민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라는 사진인데요.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2명이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 간첩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국기 씨와 최춘기 씨와 이 김국기 씨 2명인데 북한은 이 2명이 우리의 국정원 소속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일본 한강의 기적을 모욕하지 말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24일 주미주한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한국이 일본 덕분에 부강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한강의 기적을 모욕하지 마라. 일본 동영상이 얽힌 이유 1. 개발 초기 해외 차관의 70%는 일본 돈 아니라 미 유럽 돈이었다. 2. 정부 정책과 국민의 의지의 결과지 일본도 수익 챙겨가지 않았냐. 3.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무역 적자가 4,900억 달러인데 일본 무슨 소리냐. 4. 식민 수탈 너네 때문에 한국 독립 후 최빈국서 출발했다. 이러고도 일본 덕분에 경제 부흥됐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대법 긴급조치 발동 불법 아니다. 경향신문은 독재의 면죄부 줬다. 대법원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진작에 판결을 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소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면 정부 AIIB 참여 중국의 통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어제 밝힌 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예정된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의 사진인데요. 이랬던 소양호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메말랐습니다. 소양호의 메마른 눈물. 자,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사진인데요. 천안함 영웅을 잊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우리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박경수 상사 어머니 이기옥 씨의 손을 꼭 잡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 대통령의 사진이 중앙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자, 이 모든 소식 오늘 돌직구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처음은 뉴스 AS 김진 기자가 항상 주목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고 있냐라는 문의를 해와서 정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저희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출석 체크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명 한 명 장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외교부 장관 어디 갔나 불호령을 내렸던 이완구 국무총리의 출석 체크 덕분에 정성희 논설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장관들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출석 체크 때문이었는지 전원 참석. 네. 그리고 이 총리가 들어서자 전원 기립. 예, 어저께 정부 청사에서 어제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 상황 점검 회의니까 예. 장관들이 전부 참석할 필요는 없었고 장관 일부와 그다음에 공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보도해드린 대로 출석 체크가 있은 다음에 오늘 전원 체크라는 예. 보통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변이 나왔습니다. 이변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물론이고 윤상직
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장관, 그 다음에 임종윤 금융위원장까지 다 나왔고요. 예. 또 이제 공기업 장 중에서는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공기업들이 다 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아마 KTX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다 올라오셨습니다. 예. 이 국무총리의 불호령이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변이 아니라 이렇게 회의 참석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회의를 빠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거죠. 만약에 회의를 빠지는 게 된다면 필요 없는 회의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참석을 한 후에 장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그걸 뭐 하다라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이변인 예. 척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얼마나 회의가 불필요했었나 아니면 혹은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예. 거를 반증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관들이 만약에 회의를 참석해야 된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회의가 돼야 되고 불필요한 회의라면 참석할 필요가 없다 그런 회의는 하지 말고 좀 줄여나가고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변으로 나온 거 이것도 변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박용진 전 대표님. 예. 이원구 국무총리가 구청 회의실에 딱 입장을 하는 순간 그 수근수근 되던 회의실 분위기가 일순간에 정적이 되지 갑자기 예. 벌떡 일어났어요. 예, 예. 국무총리 모셨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안 예. 하던 출석 체크 교수님이 갑자기 하면 난리 나면 난리나. 예. 그 다음에 다들 나오고, 교수님 저 지난번에 뭐 때문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완구 총리 오바 같아요. 오바다. 예, 우리 배 변호사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관계 부처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 관계 장관들만 모이는 관계장관 연석회의, 관계장관 뭐 무슨 회의 이렇게 되면 장관들이 모여야 되겠지만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점검회의다 그러면 관련 부처의 실국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들 이야기할 때 국회 갑질 중에 반드시 장관이 안 하고 왜 차관이 왔어? 이런 경우, 아니, 답변할 수 있는 실무 작업 못 하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부처가 점검회의 대책회의를 할 때는 관련 실국장이 올 수도 있고 차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제부총리가 주관하셨대요. 예. 이제 경제부총리 뭐 하라고 자꾸 총리가 이런 걸 그 많은 회의를 다 하려고 그러시는지 약간 오바스럽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이 당대표로서 무섭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 목소리 깔고 한마디 하면은 중진들도 무서워하는데 어땠습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당대표가 이렇게 불호령을 내려서 전원이 출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실세형 당대표냐, 실세형이냐? 아니면 뭐 이름뿐인 당대표냐도 이름뿐이냐. 많이 좌우됩니다. 예. 실세형이 무섭죠. 특히 예. 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당대표라면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래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 예.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가 주재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뭐 참석 대상자들이 총리가 주재해? 그럼 좀 상황이 다르겠네 하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회의 참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다 바쁩니다. 기관장이나 장관 바쁜데 내가 이 회의에 우선순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인생사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하고 약속이 더블됐을 때 어디를 가야 될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 총리가 참석하고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예. 이 공공기업 개혁 추진 문제는 최근에 화두입니다. 사실 이 정부의 가장 추진되는 역점 사항이다 보니까 참석을 해야겠다 예.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당연히 참석해야겠죠. 예. 뉴스 AS 이완구 국무총리의 출석 체크 AS 차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며칠 전 독일의 저가 항공사가 운영하는 에어버스 항공기가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해서 알프스 산맥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승객들이 사망했던 사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부기장이 고의로 항공기를 하락시켰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직전 조종실에는 부조종사 혼자 있었다. 프랑스 검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장을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고의로 비행기를 하강시켰다는 겁니다. 문제의 부조종사는 28살 안드리아스 루비츠. 독일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종교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조사 결과 루비츠가 문을 열어달라는 기장의 요청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뉴욕타임스가 사고 직전 조종사 한 명이 조종실을 나갔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밖으로 나간 조종사가 처음에는 문을 살살 두드렸다가 반응이 없자 더욱 세게 두드렸고
나중엔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녹음됐다는 겁니다.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하강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조종사, 그러니까 두 번째 넘버2 파일럿이 문을 잠그고 고의로 항공기를 하강시켰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정세영 의원님. 저도 많은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통신 기록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됐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역시 적은 내부에 있구나. 외부보다 내부가 더 무섭구나. 우리가 옛날에 9.11 테러나 이런 테러 다음에 조종석과 일반석의 문을 잠궈서 밖에서 그 테러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잠그면은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린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부기장이 문을 잠궈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신 기록을 보면은 기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문을 부술 정도로 했는데 안에서 안 열어지니까 못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제 부기장이 아무 통신을 관제탐가 끊고 10분 동안 침묵을 하면서 고의로 비행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추락시켰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살 비행을 하려 했다라는 내용인데 처음에 혹시 이것이 테러인가? 테러의 의혹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지금 종교가 무엇인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찾은 그것이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정신병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이 대처 능력에 대해서 이 각국에서 하는 대처가 사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조종사가 결국에는 이 블랙박스나 뭐가 다 나와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규정대로 한다면요, 박윤진 대변인, 이 조종석 안에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규칙인데 이 기장은 그 규칙을 일단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요. 9.11 테러 이후에 그 조종실을 한 명만 남겨놓는 일은 아주 절대금지 사항이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추럴 콜이라고 해서 생리현상 때문에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기장이 곧바로 문 잠그고 하강 버튼을 눌렀다는 건데요. 다른 신문에는 안 났는데 경향신문 오늘 8면입니다. 여기 보면 사이드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면 9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99년 미국 LA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던 여객비 이집트에어 990편 사건인데요. 승무원이 이제 승객까지 합쳐서요. 승무원이 217명이었는데 대서양에서 추락해서 전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부러 추락시킨 것 같다는 것이 영국 쪽의 분석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집트 쪽에서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으로 1년 뒤에 같은 이집트 에어 소속의 기장 다른 사람이 영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털어놨는데 경영진이 심하게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앙심, 반발로 자살 비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2013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건, 33명을 태운 모잠비크 항공 여객기가 나미비아에서 추락을 해서 전원이 숨졌는데 이때도 조사당국은 조종사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아있던 한 명이 조종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고의로 추락한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만 조종사 24명이 자살 비행을 했고요. 23명은 항공기를 끌고 추락했고 한 명은 항공기 밖으로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자살 비행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다는 있었다. 거죠. 24명이나. 그런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아니, 자살 비행, 부기장에 그럼 승객들은 뭔 죄냐? 불운한 거죠, 사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람과 옆에 있는 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탔다는 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있었던 문제 이야기는 많으셨지만 말레이 항공기가 또 호주 인근에 떨어진 비행기도 사실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조종실에 있던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추락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칼 화물기가 제주도 남방에 떨어졌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의도적인 추락인가? 그때는 물론 이제 그 민간 항공기가 여객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됐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저도
배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조종사들은 몽땅 정신병 입원해서 뭐 감정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 예. 분위기는. 그런데 각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요즘처럼 국제 간의 교류가 심하고 항공 이용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불행하게 저런 조종사가 모는 비행기 탔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 내 지인들 한다면 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관제탑과 교신하는 오디오 녹음된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이렇게 밝힌 거예요. 마지막 오디오에 남긴 기내 모습을 전했는데 수초간 비명이 들렸다. 죽음은 한순간이었다. 그러니까 탑승객들 대부분은 충돌 직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의미라고 해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여행기의 이 자살 비행 조사 소식까지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사동 그 사람,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공직자들입니다. 자, 먼저 공직자 재산 어워즈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 법에 따라서 이 재산 사항을 국가에 등록을 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통령부터 이 대법관까지 공직자 재산 쫙 공개됐는데 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공직자분들 이 재테크 수완이 대단한가 봅니다. 재산이 엄청 늘었어요. 정 의원님. 좀 본받고 싶습니다. 그 재산 증식 수완에 대해서. 예, 정부와 국회 대법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따라서 변동 신고를 했는데요.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그 고위공직자들 간단하게 말해서 재테크 굉장히 실력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작년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예. 평균 늘어난 재산은 2억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이 평균 재산이 19억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법관이 역시 19억 6천만 원. 예. 그 다음에 중앙지방 공무원은 12억.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가구당 평균 재산이 일반 우리 국민들의 재산보다 5배 가까이 되고 상위 20%도 높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생각을 보면은 요즘 젊은 층들이 왜 공무원 시험 열심히 보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해도 일반 국민보다는 5배 정도 5배 공직자들이 잘 산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참 이 가계부채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직자분들은 꾸준히 재산이 증식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어워즈인데요. 시상 분야는 총 3가지 분야입니다. 제 옆에 시상 분야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특별상과 재테크 왕상과 그리고 그렇습니다. 위로상을 준비했습니다. 위로상은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다 아는데 나만 줄었어. 나만 갖고 이래. 그게 위로상입니다. 먼저 자, 특별상 후보 3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특별상 부문에 등록된 오른 후보 3명입니다. 먼저 처음은 자, 홍문종 전 사무총장, 임명구, 누구죠 임명구 씨는? 이영구 씨는 또 누굽니까? 저분은 충북 도의회 의장인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3분이 후보에 올랐는데, 자, 일단 한 분 한 분 좀 왜 후보에 올랐을지 좀 의견을 볼 텐데요. 먼저, 자, 안녕한 전 의원님. 네. 홍문종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왜 특별상 후보에 노미네이티드 됐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린 이런 박제의 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특이한 신고물로 아마 등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디다가 둬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홍문종 의원은 예. 그 아프리카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박물관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아프리카 박물관을 만들면서 수집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 중에 하나를 또 본인이 따로 구입을 해서 아마 집에 갖다 놓았는데 그걸 또 성실하게 수고를 해서 여기에 특별상의 후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버팔로랑 기린, 동물 박제까지 등록하나 봐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액이 넘는, 그러니까 그림도 집에서 속된 말로 거리에서 산 몇천 원짜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일정액이 넘는 그림이라든지 제품도 마찬가지 소장품이니까 그래서 소장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지도 예를 들어서 일정액이 넘는 거,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정말
결혼을 잘해서 정말 부잣집에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반지를 뭐 1,000만 원, 몇천만 원 예. 받았으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요, 아프리카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 조각상 7점, 버펄로 기린 등의 동물 박제 6점을 1억 2,900만 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후보 첫 번째에 노미네이티드 됐고요. 두 번째 후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누구냐 잘 모르실 텐데, 임명구 전남도 의원입니다. 1억 3,500만 원 상당의 무언가를 이번에 신고를 했다는데, 자, 정 의원님, 어떤 겁니까? 1억 3,500만 원짜리 시뮬레이션 골프 연습 설비를 부인 소유로 그 신고를 한 스크린 것 골프 우리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해서 앞에 스크린 가지고서 연습하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 타 나가는지. 그렇죠. 보통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볼 수 있죠. 뭐, 치는 다에 따라서 어떤 골프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나 비거리나 이런 거 쫙 나오는. 근데 예. 보통은 이게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가벼운 돈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칠 수 있는, 골프장에 같이 안 가고도 쓸 수 있는 것인데, 부인 소유로 이거를 직접 소유까지 하고 있는 거는 꽤 놀라운데,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이 상당히 골프에 좀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임명구 전남도 의원 시뮬레이션 골프 연습 설비. 근데 박준준 대변인, 예. 요즘 그 스크린 골프장 가면 바람도 불어요. 아, 그래요? 예. 안 가보셨어요? 주로 지하 아니에요, 지하? 지하죠. 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선풍기를 하나 보구나. 예. 아. 여튼, 이거 왜 물어보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황당한 게 이제 기린 박제를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집에 만일에 보관하면 어디다가 보관하는지가 일단 궁금했고, 예. 이거는 부인 보유로 신고는 하였으나, 활용은 누가 하는지는 아직 모르죠. 이거는 아들이 할 수도 있고,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약간 독특합니다. 저는 이거 특별상이 아니라 독특상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독특상이다. 독특상.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원구 충북도 의장도 특별상 후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배승희 변호사. 이원구 충북도 의장이 4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좀 독특한 것을 또 재산으로 등록을 했다는데 뭡니까? 네. 주유소를 가지고 있고, 예. 5톤 탱크로리가 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데 저거를 어디다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 5톤 탱크로리. 저건 주유소에 있겠죠. 그렇죠. 보유하신 주유소 주차장에 탱크로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예. 탱크로리를 다 가지고 있나요? 원래? 탱크로리는요, 기름을 운반하는 그 큰 큰 트럭이잖아요. 트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근데 거죠. 통상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탱크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본인의 법인 소유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면 예. 그때도 돌직구쇼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계좌와 이 법인의 회사 사업 계좌는 보통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저것이 개인으로 좀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주유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예.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특별상 세 분에서 기린 박제를 갖고 있는 홍문종이냐, 탱크로리를 갖고 있는 이원구냐, 아니면 시뮬레이션 스크린 골프를 갖고 있는 임명규 전남도 의원이냐, 과연 특별상은 누굴지 특별상을 발표합니다. 특별상은요. 자, 홍문종 전 사무총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예. 역시 탱크로리나 기린 박제. 스크린보다는 기린 박제가 더 특별하죠. 자, 두 번째 시상 부문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시상 부문은요, 재테크 왕상입니다.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안철수 의원, 김세연 의원, 박근혜 대통령. 자, 재테크 왕 후보에는 지금 세 분이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재테크 때문에 이 재산이 세 분 다 올랐다는 의미로 재테크 왕을 후보에 등록이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요, 네, 박윤준 대변인, 네. 오히려 재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부럽습니다. 예.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인가 안철수 의원 재산 1년 새 반토막 예.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로 열고 지지율도 반토막 뭐 이런 투인데요. 저는 재테크 왕이라기보다는 기부 왕이라고 붙여주십시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려 170억 정도를 이렇게 기부를 했대요. 지난 1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부하겠습니다,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안 한 사람 많은데 예.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약속을 일단 지켰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보유의 안랩 주식이 예.
저기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갔답니다. 반토막이 났군요. 예, 세상이. 그래서 또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170억 기부한 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 네, 감소. 안철수 의원은요.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 하면서 거론되면서 안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 돈의 일부를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순히 자기 본래 재산에서 일부 내놓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300원 된 거에서 한 30원 내놓은 것이죠. 200원 번 거에서 20원 내놓은 거면 30원 내놓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권 후보 지지율이 쭉쭉 빠지니까 주식값도 쭉쭉 빠지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빠졌지요. 예.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그걸 또- 정치인들의 테마주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안랩 주식인데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대권 후보 순위도 하순위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지지율만큼 주가도 떨어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안철수 의원이 대권 후보에서 물러나지 결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그 본인의 어떤 주식 재산과 이런 것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를 그만두는 순간에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도 예. 못한다. 우리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놔두질 않죠. 예. 일단은 계속 게임에서 뛰어야지만 아마 주식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격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설득력 있습니다. 본인은 대권 주자 훌모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온다. 주가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대선 주자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저께 안희정 지사랑 같이 이게 토론회도 하고 하시던 분한테 주식 때문에 안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철수 너무 가혹해. 안철수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군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그런데 가혹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이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정몽준 의원이 그때 당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의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1위였는데 그 당시 정몽준 후보 다음으로 2위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1,440억이 넘었었는데 반토막이 나서 지금 한 750억 됐으니까 일단은 뭐 정치를 계속 해보는 것도 정의원 말대로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예. 가장 많은 게 국회의원들이 재산이 제일 많지요, 지금. 가장 많은 건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이 안철수 의원님 한 7, 800억, 김세현 의원이 1,몇백억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액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몽준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정몽준 의원은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 정몽준 의원이 몇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넣어버리면 국회의원 재산이 몇백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한다면은 100억 이상의 사람 빼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몇 예. 명이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법조인들의 재산이 또 많은 것은 되게 장가를 잘 간 덕분에 장가를 잘 간다. 장관 잘 간 덕분에 액수가 높고 그러니까 예. 행정부가 가장 낮은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은 재산이만 사업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다음에 법조인들은 장가 잘 가서 예. 행정부 공비도 뭐 그저 그렇고 해서 막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 왕상 두 번째 후보가 바로 김세현 새누리당 의원인데 김세현 의원의 재산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참 우리 안영환 전 의원과 박용진 전 대변인은 같은 정치인이지만 참으로 청빈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많이 느꼈던 아침이었습니다. 청빈의 대명사 두 분과 다르게 자 그렇다고 김세현 의원이 청빈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두 번째 후보입니다. 재테크 왕상. 자, 두 번째 후보는 새누리당 김세현 의원인데요. 재산이 1,443억 4,390만 원. 야,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세현 의원은? 세기도 숨가쁜. 예. 아니, 김세원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부산 금정구의 지역구 의원이고요. 부친이 이제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이죠. 예. 다선 의원인 김진재 의원은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김진재 의원 뭐 부산에서 유명하죠. 예. 김진재의 땅을 밟지 않고는 부산의 반을 지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입니까? 부유층이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아들이라고요. 그때도 김진재 의원 별명이 돈진자라고 할 정도로 돈진재. 이게 농담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늘은 게 457억. 457억이 늘었는데 가지고 있는 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특히 뭐 부동산을 새로 사들이고 이런 것보다는 예. 이제 부동산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따라간 그 재산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야, 단위가 재산 증식 1년 만에 단위가 보통 한 몇 천만 원도 많은 건데 이분은 억 단위, 100억 단위, 457억이 1년 만에 지금 올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 분은 정말로 황희정승처럼 정말 청빈한 삶을 계속 지금 김진 죄송합니다. MC가 놀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렴이 아니라
무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늘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정치인 하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아버지가 부자거나 아버지가 부자거나. 장인이 부자거나 장인이 부자거나. 해야 된다. 예. 그 누가 그럼 당신은 이제 뭐 아버지도 장인도 다 부자가 아니라서 안 됐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게요? 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바꿀 수 없지만 장인은 바꿀 수 장도 바꿀 수 있다. 농담으로. 농담이죠. 그럼요. 저는 저희 어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제가 그걸로 만족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저렇게 가난한 정치인하고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영환 선배님? 자, 몇백억 재산 갖고 있는 것보다 국민들의 마음 갖고 있는 게 더 부자예요.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 부분은 좀 구분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려받은 부자와 자수성가에 산 부자들, 또 예. 자수성가 부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받은 부자지만 굉장히 겸손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유명하지요. 본인 자세를 항상 낮추고. 그래서 부자라는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 부자라는 느낌을 받질 않습니다. 그런 느낌은 예, 네, 맞아요. 굉장히 그런 게 젊고요. 있습니다. 예, 예. 아주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치인들이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올랐는데 얼마가 올랐느냐.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타당에 올랐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국회에 들어올 때 뭐 정몽준 의원께서는 한때는 뭐 배당이 한 500억씩 돼요. 그러니까 예. 딴 이제 개념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재테크 왕상 세 번째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테크 왕상 세 번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의 재산이 이번에 얼마죠, 배 변호사? 이번에 31억 6,900만 원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31억 6,900만 원. 네. 예. 2013년과 비교하면 3억 5천만 원이 늘은 건데요.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중국 쪽에서 그 책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세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부양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거를 모두 다 저축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좀 늘었다고 하시네요. 예. 예, 대통령, 보통 이제 재직 중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재직 중에 재산이 좀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이게 좀 오르셨는데요. 3억 3천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예.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 자서전이 한국에서 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을 못 본 것 같고요. 아마 중국에서의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중국에서 박 대통령 인기가 상당하죠. 예.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역시 시장이 큰 것 같아요. 예. 자서전을 팔아도 화끈하게 팔리니까 재산이 저 정도로 오른 것 같습니다. 자서전을 내려면 일단 중국에서 내고 봐야 된다. 정치 한류네, 정치 한류. 정치 한류다. 왜 해외에서 저렇게 성공하시니까 우리 청년들 보고 자꾸 나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중동에 가셔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 주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동 쪽의 출판사하고도 잘 계약이 되면 예. 거기서도 수입 많이 올리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재테크 왕상 수상자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과연 주식은 떨어졌고 기부를 많이 한 안철수 의원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457억이 오른 김세현 의원이냐. 재테크 왕은 역시 김세현 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457억이 1년 만에 올랐으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자서전이 올랐곤 했지만 예. 김세현 의원에 비해서는 조족지열이네요. 자, 세 번째 수상 분야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위로상입니다. 아유, 이분들은 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완구 국무총리. 두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세 번째, 조윤선 수석인데요. 이 세 분이 각각 위로상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자,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금 재산이 11억 3,068만 원에서 7,394만 원이 줄어드는 걸로 좀 신고가 됐네요. 왜 줄었을까요, 국무총리의 재산?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자세한 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란 생활비를 기존 재산에서 많이 썼다거나, 또는 무슨 새로운 것을, 주식에서 손해를 예. 봤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재산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6억 8,493만 원. 최소입니다. 박원순 시장 사실 마이너스 재산이 있는 건 유명했는데 마이너스 6억 8,493만 원. 지난해보다는 빚을 좀 갚으신 걸로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6억대입니다. 예,
적어도 굉장히 많이 적네요. 근데 원래 2011년에는 3억이었는데 작년에 가장 이제 빚에 정점을 했다가 약간 갚으셨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6억 8,600만 원이면은 7억 가까운 돈이고요. 박원순 시장 측 해명으로는 늘 얘기하지만 부인 강난희 여사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그것이 여전히 4억 한 5천 정도,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재산의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근데 갖는 의문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빚이 많고 재산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호화 주택에서 사느냐 그런 의문들이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정도 저처럼 재산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예. 7억 빚을 지고 있으면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이라고 생각되죠, 벌떡. 아니 그래서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다가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빚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약간 청렴한 수준을 좀 지나쳐서 박원순 시장처럼 빚이 많으면 서울 시민에게 약간의 근심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우리 시장 매일매일 건강하게 잘 사시나 밥은 먹나 이런 걱정 약간 들어요. 그런 걱정 듭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 첫 출근하는 날이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그 서민 행보를 하셨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니까 또 호화 공간으로 가시고 싶다고 28억 원 전세금으로 해서 들어가신 거 보면은 빚이 7억 원인데 본인의 어떤 대출, 채무도 관리 못 하시는 분이 과연 서울시의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들기도 해요. 예. 박원순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박원순 시장은 오히려 이전에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의 채무, 빚 많이 갚았어요. 몇 조 단위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8억 전세 자꾸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게 뭐 박원순 개인 사적 아니잖아요. 관저, 공간입니다, 공간. 예. 그러니까 그건 서울시와 서울 시민의 재산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거라서요. 그 공간에서 뭔가 다른 역할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빈은 아니죠. 해외에서 바이어가 온다거나 손님이 온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접대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남는 장사 아닐까요? 하지만 이 전세금 28억은 호화 전세금이라는 논란이 있어요, 분명. 박원순 시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뭐 서민 행보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 태도 못 버리시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되기 전에도 공간을 들어오기 전에도 뭐 강남의 아주 비싼 아파트에서 아주 넓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한 넓은 평수에서 또 월세로 사셨어요. 그 당시에도 빚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보통 서민 같으면 빚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어떻게 고급 아파트 몇백만 원짜리 월세를 주고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 폼 잡기 위해서 집에서 된장찌개 먹더라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에 익숙하신 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2011년에 3억 1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지난해는 마이너스 6억 8천만 원이니까 한 4년 사이에 빚이 또 한 4억이 늘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4억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월급은 장관급 월급이니까 연봉 한 1억이 한 2, 3천, 한 4천 됩니다. 그러면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4억이 더 는 것 보니까. 그래서 뭐 배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끝나더라도 변호사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라고 하시는지 아무튼 전혀 그런 생활에 관한 한 돈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는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된 재산이 45억 2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앞선 이 두 분에 비해서 특히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는 걱정하실 거예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위로상 수상자는 누굽니까? 자, 역시 부끄러우신지 얼굴도 빨가시네요. 마이너스 6억 거의 7억 원이 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 이제는 위로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상 저희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재산 어워즈 내리고요. 자,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자,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는 바로 홍가희 씨입니다. 홍가희 씨가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을 단 사람 수백 명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조로 200에서 800만 원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영환 의원님, 이번에 홍가희 씨 측 변호사와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고 했던 사람 간의 카톡 대화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홍가희 씨가 현재 고소한 분들이 1000여 명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 300 정도의 합의금이라면 뭐 10억이 넘는 돈이 합의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300만 원씩은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카톡이랄까요? 그런 문자 메시지, 이메일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협박이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많이 받았다는 그런 제보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조금 이따 뭐 문자 메시지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지만은 예. 상당히 강한 멘트로 변호사가 압박을 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또는 아예 그렇게 심하지 않는 내용, 오히려 예. 홍가혜 씨를 옹호하는 내용도 고소를 당했다는 그런 제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변호인 측과 홍가혜 씨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세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는 고소 대상은 제한적으로 잡았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적용한 적도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홍가혜 씨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번 고소를 말미암아서 워낙 많은 피해자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고 검찰에서도 이 고소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가혜 씨 변호사와 합의를 하겠다는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희가 충격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홍가혜 씨 측 최모 변호사의 카톡이 먼저 시작됩니다. 주민번호 적어서 다시 보내세요. 지금 바로. 즉시 안 오면 합의 안 합니다. 그리고서 신경질적인 문자를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도 촬영해서 보내십시오. 싫으면 합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합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우편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죄송한데 합의하면 민사소송은 안 하실 거죠? 합의금 완납하면 민사 안 해요. 변호사님께 감히 장난 걸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사과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앞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홍가희 씨 측 최모 변호사 주민번호 저거 다시 보내세요. 즉시 안 오면 합의 안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배승희 변호사님. 보통 변호사가 합의하려는 사람에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협박하는 말투를 씁니까? 절대 안 하죠.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제가 저 카톡을 보니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최모 변호사님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 지금 변호사 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의하려고 하는 홍가희 씨도 사실은 갑이 아니에요. 예. 홍가희 씨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형벌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그 무죄인 것이지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무죄는 아닙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자기 돈벌이 하듯이 합의 안 하면 내가 즉시 안 하겠다. 이게 오히려 더 모욕이고 사실은 합의를 종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거는 뭐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벌이 하겠다는 변호사로서 창피한 일이고 이거는 변호사협회에서도 윤리위원회에 고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었던 홍가희 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해서 그에 대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단 사람을 수백 명을 찾아서 이렇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 정도면은 합의금 장사라고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분명히 예. 변호사가 합의를 종용을 한 거고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변호사 측의 행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홍가혜 씨를 사회적으로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예. 당시 홍가혜 씨의 그 민간 잠수부를 정부가 막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위한 파장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예. 사실은 자숙하고 반성해도 시원치 않은데 본인이 피해자 연하면서 800명에 달하는 댓글을 하는 거 저희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홍가혜 씨가 어떻게 어저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한테 협박한 사람들의 댓글 공개할게 하면서 그 글을 공개를 했는데 여전히 뭐 언론에 대한 불만 기레기라고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 자신에 대한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 제가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해봤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홍가혜 씨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 용서하거나
저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반성할 사람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예. 그런 인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저는 생각이 났는데. 홍가혜 씨가 그때 신중치 못한 태도를 했었다고 하는 건 재판부가 얘기도 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아픈 데를 더 정말 많이 들쑤셨다는 느낌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홍가혜 씨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홍가혜 씨에 대해서 악성 댓글, 인격적인 비하 이런 것들은 또 진짜로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홍가혜 씨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게 그게 작년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모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변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애국 청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악성 댓글 이런 걸로요. 허위 주장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해산된 통진당이 이정희 대표한테도 고소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벌금형을 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러면 나도 이렇게 법적인 어떤 명예 회복을 좀 해보자.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넘어서서 합의금을 마구 받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의도를 한 거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사회적인 악행이죠. 예. 의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피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하자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기획했고 준비했고 의도한 거라다. 그래서 합의금 장사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제2의 홍가혜 사태인데요. 예, 제2의 홍가혜. 저는 이 악성 댓글을 고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번 단 사람들도 고소가 많이 당해 있어요. 예. 근데 한 번 다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모 변호사가 지금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렇게 막 종용을 하는 것인데 이 악성 댓글 정도가 되려면 우리 예전에 그 판사가 몰래 댓글 단 거 있잖아요. 예. 9,000개 달고 그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악성 댓글이 되고 만약에 그분도 재판을 실제로 가면은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초범이고 한 번 정도 달았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재판을 보내지 않아요. 이번에도 나왔는데 이 단순히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는 각하나 초범인 경우에는 예. 기소유예 정도, 그러니까 재판을 보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그럼 합의금, 민사적인 합의금 얼마 정도 되느냐? 20, 30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번도 재판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2, 300만 원을 내놔라. 이거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대검에서도 홍가혜 씨가 10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기니까 이 대검찰에서도 이렇게 대검 관계자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순 비판글과 초범 등은 관대하게 처리하겠다. 합의 굳이 안 해도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을 정도였는데, 자, 안영원 전 의원님, 이 정도면 홍가희 씨 측의 이 최모 변호사가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이 최소한의 도덕성과 직업의식은 기대하기도 힘든 수준이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변호사 이거 보고 있으면 또 우리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말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이 전 누군지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배 변호사 앞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변호사들이 가끔 우리는 대한변협 우리는 공익 집단이다. 우리 공익을 위해서 위한다. 전 변호사들이 과연 그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우리 배 변호사님 제외하고요. 많은 변호사들이 결국 사익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변호사한테 굉장히 많은 배분이 있을 거라는 추정은 듭니다.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요. 그래서 글쎄 변호사분들이 특히 이번에 합의를 하기 위해 나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예. 10대들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전과기로 오르면 굉장히 사회생활로 힘들어질 거고 걔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2, 30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만에 하나 돈벌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검의 이런 태도 있잖아요. 예. 대단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가벼운 처신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홍가회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과 관련해서 이 홍가회 관련 처벌 기준을 낮추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죠. 법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되고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검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단순 비판글 초범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걸면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배 변호사 얘기한 대로라면 예.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해서 예. 어떤 사람한테 법 적용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할 것처럼 비추는 거 대검은 전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뒤집어서 정부를 비난하는
혹은 저 이른바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을 달았을 때도 막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대검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하라. 이거 물론 기자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중해야 처벌도 그다음에 그 관대한 처분도 모두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보통 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특수하게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검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각 검찰청에 내리는 지시, 문문 같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대검의 지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대검 학생이나 초범인 경우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뭐 욕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형법을 적용해서 모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에게 마땅한 형벌이 가는 것인데 이 정도까지는 처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수준에서 수사기관 내에서 뭐 반성을 하거나 뭐 반성문을 받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지 마치 이 홍가희 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광주지법에서 홍가희 씨를 상대로 선고를 하면서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다라고 말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아까 홍가희 씨의 행동에서 자기 반성이나 자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럽니까, 홍가희 씨는? 저도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홍가희 씨가 사실은 어떤 인터뷰가 카메라에 있는데, 잠수부도 아니면서 와가지고 내가 잠수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안이 사실 학생들의 구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과 이런 거를 초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학생을 구도하려는 의도가, 그런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에서 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본인은, 그야말로 보통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언론이나. 그런데 그 사건이라는 파장을 오히려 이용해서 또 거기에 악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제2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점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홍가희 씨였습니다.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정현 의원이에요. 이정현 의원이 난 쓰레기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툭툭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 인물을 버린 겁니까? 광주 사람들이 호남의 인재를 버린 겁니까? 박근혜가 호남 인재를 버린 겁니까? 누가 버린 겁니까, 여러분? 자, 이정현 의원이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난 광주 시민이 버린 쓰레기다. 난 쓰레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 의원님, 저 어디서 나온 발언입니까? 지금 이제 광주에서 선거 이루어지고 있죠. 광주 증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보궐선거 패승저리 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는 그런 거겠죠. 새누리당에서 호남 후보 나왔을 때 찍어달라. 그렇게 나를 버리더니 내가 순천 곡성에서 되니까 예산 폭탄 얘기하면서 당선되니까 내가 나한테 와서 예산안 요구하면서 왜 호남 인재를 새누리당이 안 찍어주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표현과 태도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거치네요. 본인이 이제 광주 시민이 버린 쓰레기인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재활용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저런 식의 정치인이 감정적이고 어떻게 분노 섞인 그런 감정을 절제 없이 그렇게 표출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때요? 사실은 이정현 의원이 순천 곡성에서 당선이 됐지만 1995년 시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7대, 19대 총선까지 광주에서 유독 모두 고배를 마셔왔거든요. 사실 이정현 의원이 그동안 광주에서 며칠 나온 것은 입지전적이었죠. 시의원 나오고 할 때 뭐 0.몇 % 정도밖에 투표를 못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정말 불과 몇천 표. 또 국회의원도 두 번 나왔었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뭐 마지막 19대 때는 이제
정부 수석, 그러니까 이른바 실세라고 또 알려진 다음부터는 한 40%까지 득표했었습니다. 바로 현재 서구 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열린 그 지역구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이제 취지는 자, 이제 정승이란 우리 당 후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물러받은 정승이라는 식약청장까지 했던 분이죠. 이 정부 하에서. 그래서 이런 인재를 버리지 말아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워딩이라고 그러죠. 단어의 활용에서 좀 지나친, 특히 광주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냐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특히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가 다른 언론의 보도가 안 됐죠. 경향신문은 광주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 그 신문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이나 또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 보도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예. 이정현 의원이 지금 굉장히 좀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선거에서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남으면 지금 지역구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을 두고서 경향신문의 일종의 분풀이 발언이다 라고 규명을 했는데 과연 그런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툭툭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누가 인물을 버린 겁니까? 광주 사람들이 호남 인재를 버린 겁니까? 박근혜가 호남 인재를 버린 겁니까? 누가 버린 겁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보셨어요? 분풀이 맞습니까? 박유진 전 대변인?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의원이 대변인도 오래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표현 능력이나 절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못해서 실망스럽고요. 본인만 떨어졌나? 저도 여러 번 떨어졌고요. 예. 보통 250개 정도의 선거구에서요. 5대1 정도의 선거 경쟁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요. 한 명 당선되고 나머지 떨어지면 1000명 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1000명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나요? 예. 예?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인재 보는 눈이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광주 서구의 주민들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욕되게 해요. 대통령 모시였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 자리에 가서 격려하고 힘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모두가 기분 나쁜 얘기하실 필요 없다. 이럴 때 정치권에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갑자기 저렇게 흥분해서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냥 일반인이 저 장면만 본다면 또 제가 만약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새누리당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예. 나는 계속해서 나는 지지해 왔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이러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말을 해야지 저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거는 찬조연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약간 죄를 뿌린 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당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만약에 예. 저것을 시민들 앞에서 얘기했으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이정현 의원의 난 쓰레기 발언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분이다. 일본이 홍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부터 일단 확인하시죠. 전후 자력으로 부흥을 이룩한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은 1954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아시아 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개시했습니다. 한국의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스리랑카의 중심항인 콜롬보만 확장 등 ODA를 통해 각국의 경제 인프라 정비를 지원해 아시아 발전의 기초를 구축했습니다. Japan is resolved to continue to take on great responsibility,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international. 자, 일본이 지금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린 홍보 동영상인데요. 한국말로 지금 더빙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일본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잡고 세계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마지막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이 영상이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안영환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일본을 볼 때마다 열이 받아서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다음에 일본인들의 전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요,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 가운데서 자기를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와의 갭을 가장 줄인 나라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일본 거의 갭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패배감을 느낍니다. 야, 우리 따라잡을지도 몰라 하는 거.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이런 피해의식의 표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 지금 영상이 다 허구라는 거예요. 지금 전 보면서도 짜증이 확 났습니다. 예. 첫째, 뭐 지금 뒤에 그 화면으로 아마 이 영상을 다시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뒤에 화면으로 포항제철 화면, 예. 우리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다음에 서양강댐은 일본의 차관 자기들 뭐 ODA 개발 원조 차원 준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자기 배상금으로 만든 겁니다. 예. 우리나라 30년 지배한 데 대한 배상금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배한 배상이 더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36년간 당해서 5억 달러예요. 필리핀은 몇 년, 2차 세계 몇 년 지배해놓고 5억 3천만 달러를 줬어요. 많이 주지도 않아놓고 그것 가지고 또 우리가 마치 자기들의 선의의 경제 원조를 받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우리나라가 근대화 60년대 이후의 근대 과정에서 차관의 70%는 미국과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 화면만 보면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일본이 다 도와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일본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것을 지금 미국이라는데 주요국의 대사관에서 현지어로 해서 지금 그 대사관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럼 현지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저걸 본다면, 그래, 한국은 일본 애들이 지배하고 나와서 나중에 속된 말 AS 잘해줬구나. 예. 그래서 저렇게 키워줬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피해의식 속에서 나온, 그다음에 과대 홍보, 참 굉장히 화가 납니다. 사실 저거는 이제 그 일본의 지원으로 한국을 발전했다는 것은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죠.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근대화가 됐다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고요. 지금 얘기했지만 개발 초기 차관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온 것이지 일본에서 많이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선 사실이 틀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분단 6.25 전쟁으로 의해서 분단 때문에 사실 패전국 일본이 경제에 엉망이 됐을 때 사실 지금까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한국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의 아시아 전초기지로 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고, 월남전 우리가 월남전 특수를 입긴 했지만 월남전 때문에 중간에서 무역하면서 돈 번 건 다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상당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면서 거꾸로 해석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오히려 패망 일보 직전 일본이 누구 덕분에 살아났는지를 잘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으로 공직자들이 모두 재산이 이만큼씩 증식을 했다라는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재밌자고 소개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되자마자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송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계빚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서민들의 가계빚 증가할 때 공직자들 재산 불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풍성한 기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